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학습지 10페이지 또 교과서로는 124, 129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할까 합니다. 여러분 주말을 포함해서 좀 연휴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하루의 꿀 같은 휴식을 보냈으니 우리 새롭게 힘을 내서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기를 배울 거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대한제국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독립협회라고 해서 1897년, 98년, 1899년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1897년부터 대한국 국제라는 걸 선포하는 99년까지의 상황을 배웠고 그 기간 중에 활동했었던 독립협회의 활동들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봤습니다. 대한제국의 국제였던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나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기본적인 헌법을 다루고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황제의 전제권을 이렇게 명시하면서 더 나아가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면의 여러 가지 개혁이었던 광무개혁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는 어디를 배울 거냐면 1800 크게 보면 이제 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부터 1910년에 일제히에서 우리의 국권을 완전히 뺏기게 된 상황까지의 국권 침탈 과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아프고 너무나 슬픈 역사이죠. 일제히에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권이 상실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치욕적이고 우리에게 너무 굴욕적이라고 해서 잊고 지낼 수는 없는 거죠. 아픈 역사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우리가 어째서 국권을 일제에게 뺏기게 됐는지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이제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 침략 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조선의 그 당시 대한제국의 뜻과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도망가서 또 불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으면서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과정, 그 불법성과 강제성을 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의 땅이었던 독도를 일본이 불법으로 가져간 것과 더 나아가서 이제 간도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간도라는 지역에 대한 소유권까지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청나라, 중국에 넘겨주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 10페이지의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러일 전쟁부터 해서 한일의정서 쭉 나오는 여러 가지 일제가 대한제국을 협박해서 맺었던 강압적으로 맺은 여러 가지 조약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본의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요거를 잘 보시면 여러분 사실상 끝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제 한일의정서라는 조약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 한국병합조약이라는 병탄조약까지 하면서 국권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요 과정 순서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조약의 이름과 순서 그리고 그 조약의 핵심 내용들을 반드시 보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보시면 여러분 요 10페이지에 있는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한 이해는 끝나고요. 독도와 간도라는 지역은 이제 우리의 영토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일제가 우리의 영토를 침탈했는지 과정을 좀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을 우리는 러일 전쟁이라고 봐요. 물론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제국의 경제권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의해서 침탈을 해왔지만 1904년에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1904년 2월부터 시작됐던 러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1894년에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맺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이걸 통해서 사실상 조선 차지하려던 경쟁자 중 하나인 청나라를 일본이 제거했단 말이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이 일본에 태클을 걸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프랑스, 독일과 세 나라가 함께 일본을 압박하는 삼국 간섭을 벌이면서 일본이 차지했던 청나라 땅에 있던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면서 조선과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 구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896년 이후에 97년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이제 궁궐로 돌아오게 되고 이 이후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이제 누가 조선을 차지하는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이제 전쟁의 원인을 작용하냐면 이 만주 지역이에요. 이제 만주 지역에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만주의 려순이라는 이건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냐면 여순 우리말로 뭐 여순이라고 있고 이제 중국말로 리순이라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러일 전쟁의 지도가 나올 겁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이 리순을 청나라로부터 차지하게 되고 여기 이제 러시아 함대를 배치하게 되고요. 이 만주 지역에도 러시아 군대들을 보내면서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은 러시아가 이렇게 군대를 계속해서 만주 지역으로 보내는 거 당연히 못마땅했죠.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의 또 대한제국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자신들도 군사들을 보내면서 두 나라가 이제 대치 국면에 접어들게 됐던 겁니다. 1904년 이전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나라 사이에는 만주는 러시아가 먹고 그럼 한반도 대한제국은 일본이 차지하자 라는 뭐 이런 걸 두고 둘이 협상을 벌이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일본이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해 버리고 이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러시아와 일본 간에 이 한반도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니까 그 이제 일본은 이제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었냐면 영국과 미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영국은 일본과 제1차 영일동맹이란 걸 맺으면서 이제 아시아, 특히나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한 지배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요. 미국 역시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인 지원을 일본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자신의 힘만으로는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뒤에 든든한 뒷배인 미국과 영국의 지원하에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러일 전쟁의 풍자화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러시아고요. 여기 조그만 최고의 사람이 일본이에요. 그 당시에 국제의 관계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일본이 러시아의 게임이 안 된다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미국 사람 구경하고 있고 벽 너머로 구경하는 사람이 이제 중국인입니다. 당연히 이 큰 체구의 러시아인이 당연히 작은 일본이 아시아의 작은 국가인 일본을 가볍게 짓밟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대한제국 형제 고종은 1904년 1월에 우리 대한제국은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나라의 편에 들지 않는 중립국가다. 중립국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 니네들이 어느 나라에 싸우든지 우리 편들지 않을 거다. 라는 중립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일본이 이걸 무시해 버립니다. 자, 어쨌든 1904년에 드디어 이제 일본이 러시아의 리순을 공격하면서 선제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같은 해입니다. 2월이에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외워야 되는 국권 피탈의 과정의 중요한 조약 중에 하나인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의정서라는 이제 문서가 체결됩니다. 이 한일의정서의 내용은요. 이제 러일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사적인 기지를 일본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아까 그 표를 정리해 놨거든요. 대한제국이 선포했던 국의 중립은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자신들의 편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일본의 편을 들 수 있도록 이 국의 중립의 무효를 선언해 버리고 군사적인 중요한 기지를 중요한 곳들을 다 일제가 사용하겠다라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1904년 8월부터 전쟁의 분위기가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은요,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조약을 하나 맺으니요. 그 조약의 이름이 뭐냐면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의 이제 어째 보면 강제하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제국의 두 부분의 고문,
이제 뭐 조언을 해줄 사람을 보낸다라는 건데요. 외교 면에서는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를 보내고 재정에서는 일본이었던 메가타를 보내서 대한제국의 일제가 추천했던 고문 두 명이 이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데 뭐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와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제1차 한일협약의 핵심 내용은 고문 정치라고 정리할 수 있어. 고문.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보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스티븐스라는 인물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메가다와 스티븐스는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스티븐스는 이 막말을 막 하고 다닙니다. 어떤 막말을 하냐면 조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아주 후진적인 나라다. 이런 망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장인한 전명훈 의사라는 이 두 분께서 스티븐스를 저격해서 사살하는 그러한 의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쟁은 계속해서 흘러가서 1905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905년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전쟁은 1905년 9월이면 끝나요. 8월에 이제 사실상 끝나게 되고 일본이 이기게 되는데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자, 전쟁의 기운이 일본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일본과 미국 사이에 하나의 몰래 조약을 하나 맺으니 그 조약의 이름이 뭐냐면 가스라 일본인 이름이고요. 그때 조약에 나왔었던 미국 대표 태프트 둘이 밀약이란 걸 맺습니다. 여러분 밀약은 몰래 맺는 조약이란 뜻이에요. 이 밀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미국은 그 당시에 원래는 이제 에스파냐라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미국이 차지한다라는 두 나라 사이에 몰래 조약을 맺는 겁니다. 가스라 일본 대표, 미국 대표 테프트가 두 나라 사이에 이러한 몰래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은 이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한다라는 거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 고종이요 미국에게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요. 조미소 통상 조약 이후에 보빙사를 보내고 더 나아가서 그때 맺었던 조미소 통상 조약의 거중 조정에 조약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이 조약을 맺은 조선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제3국가 전쟁을 벌일 때 이제 조선과 미국은 각각의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편을 들어준다.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뭐 조정을 해준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은 일제가 우리 조선을 대한제국을 침략할 때 미국이 거중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대한제국의 요구를 외면하는 거죠. 자신들의 식민지 필리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대한제국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 일본과 영국 사이에 제2차 영의동맹을 맺어서 영국 역시 이 한국을 일본이 지배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8월에 두 나라 사이 전쟁이 종료됩니다. 둘 다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었어요. 일본도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썼고요. 러시아는 또 그 안에서 1905년에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쟁을 둘 다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츠머스 조약, 미국의 포츠머스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 이제 부르게 된대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의 대표를 불러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화해의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합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 역시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한국에서 이제 일본이 우월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용인되는 상황이 1905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갔냐? 여러분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조약에선 두 개 외우셔야 돼요. 한일의정서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 일단 두 개 보셔야 되고 포츠머스 조약이나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스타 테프트 밀약은 이제 국제적으로 맺었던 조약들이고 일본이 우리와 맺은 조약은 일단 요 두 개 본 거예요. 두 개. 근데 나머지 요 조약들도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스타 테프트 밀약 그리고 제2차 영일동맹 같은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러일 전쟁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일본에게 밀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대부분 패했고 육지 전투에서 패했고 그리고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믿었던 건 발트 함대라고 해서 이 유럽 쪽에 나가 있던 아주 강력한 러시아의 해군 병력이 합류하면
전쟁의 전세가 바뀔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먼 길을 돌아서 왔어요. 거의 뭐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너무나 먼 길을 왔죠. 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최강의 함대라고 불리지만 너무나 먼 길을 달려온 발트 함대를 일본이 그냥 동해에서 기습 공격해서 격파해버리면서 전쟁은 사실상 게임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1905년 5월에 발트 함대 격파 사건이고요. 이 격파 이후에는 러시아가 이제 사실상 전쟁에 더 이상 이어갈 만한 힘이 없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조선 한반도 지배를 용인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포츠머스 조약으로 마지막 경쟁자였던 러시아까지, 조선을 차지하는데 마지막 경쟁자였던 러시아까지 일본은 이제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제국에 와서 190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을사늑약에 이제 강요에 의해서 맺어지는데, 을사조약, 을사늑약 어떤 용어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늑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왜? 늑약이라는 뜻 자체가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강제로 맺어진 조약. 이 조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이 조약의 뭐 특징적인 것들을 잘 아실 거니까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국제적으로 한국의 지배를 승인받은 일본은요, 이제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한 9월 이후에 1905년 11월입니다. 바로 이제 대한제국의 궁궐을 점령합니다. 무력으로 포위해요. 무력으로 포위한 다음에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강제적인 조약을 체결하니 그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조약이죠. 자, 이때 을사늑약을 체결하러 왔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대표로 왔던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궁궐, 임금님이 계신, 고종 황제가 계신 궁궐을 둘러싼 다음에 거기에 막 일본 헌병들, 군인들이 막 거기서 일부러 막 이렇게 뭐 사열도 하고요. 뭐 이렇게 위협적인 분위기,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을 주변에 쭉 포위시켜 놓고 임금님과 이제 고종 황제와 조선의 이제 장관들이죠. 오늘날 치면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도 일본인들이 총칼에 찬 군인들, 병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무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을사늑약에 이제 조인을 하게 합니다. 사인을 하게 하는데요. 그림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일 협약을 하는데 요 뒤에 보세요. 일본 군인이 고종 황제 칼로 위협하고 있고요. 일본인들 그거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조약이 아니라 위협이다. 위협에 의한 조약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풍자화입니다. 자, 고종은 계속해서 이 조약의 체결을 거부했고요. 몇몇 대신들 역시 거부했는데, 여러분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던 5명의 인물들, 그 당시에 중요한 나라의 고위관직이었습니다.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라는 대신, 오늘날로 치면 장관 5명이 이놈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요.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5명의 대신들이요. 영원히 역사에 남아서 박제돼야 되는 인물들이죠. 이 대신들, 얘네들이요, 이 조약 체결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체결해야 된다고 임금님, 고종을 협박하고요. 이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위협하면서 이들이 앞장서서 일제가 강요했던 을사늑약 체결에 이렇게 이제 동의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오른쪽에 보면 일사늑약의 주된 내용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간다. 대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주는 것들은 이제 일본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2번째 중요한 거는 통감이라는 존재, 일본인 통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통감이 이 대한제국을 통치한다라는 거, 외교와 내정까지 다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을사늑약의 핵심적인 2개의 내용입니다. 위에 빠뜨린 게 있어요. 한일의정서의 내용 보면, 아까 한일의정서는 1904년 러일전쟁 터지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위협해서 맺은 조약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죠. 대한제국의 군사적인 기지를 이제 일본이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라는 거고요. 자, 을사늑약은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2개입니다.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됐습니다. 자, 박탈된 외교권, 그 외교권은 누가 행사하냐? 통감이라고 이제
일본인이 와서 이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통감부를 설치한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총독부가 아니에요. 총독부는 1910년에 완전히 국권을 뺏은 다음에 총독부가 설치되는 거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통감부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인물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을사늑약은 불법적인 조약이다. 불법적인 조약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불법성을 띠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조약 절차의 누락이라고 해서 뭐냐면 조약을 하면 이제 조약을 맺으면 이것도 교과서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125쪽에 역사 속 이야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조약을 맺을 때는요 기본적으로요 조약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산의격은 조약의 이름이 없어요. 조약의 이름이 없고요. 대한제국의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권자였던 고종 황제가 이 서명을 하지 않아요. 그럼 고종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나라의 대신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고종은 위임을 해준 적이 없어요. 위임을 해준 적도 없고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 체결되면 승인이라는 과정 이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국가 내부에서 반포를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약에 이름 없죠. 서명의 위임과 또 승인의 절차가 없었죠. 더 나아가서 고종 황제가 국제사회에다가 이 조약은 무효다. 군사적인 무력의 협박에 못 이겨서 맺어진 조약이다. 라고 국제적으로 이제 해외 언론에 이제 자기의 입장을 밝혔다라는 점. 그래서 이 조약 자체는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체결된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조약이 국제법상으로는 무효다라는 거예요. 무효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으로 일단은 대한제국은 이제 일제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통감이라는 이제 인물이 와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이제 세 번째 을사늑약. 근데 을사늑약의 원래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이에요. 1차 한일협약 여기 있었죠? 제2차 한일협약인데 우리가 그냥 을사년, 1905년이 을사년이거든요. 을사년에 맺어진 늑약, 이렇게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에 분함을 표현했던, 항의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고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당하면서 고종은요,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일제가 외교권을 박탈한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회의가 열립니다.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3명의 특별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1907년이고요. 1907년 7월에 이제 이 헤이그 특사들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서 평화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파견되게 됐던 것도 이제 고종은 미국에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미소 통상의 거중 조정 조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제에서 일본에서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이런 조약을 맺었으니 너희 미국이 우리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 서로 돕기로 했던 그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제국을 도와줄라 했는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이었는데 헤이그 특사 세 분의 이름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자고요. 왼쪽에 있는 분부터 이준열사, 이상설, 이위종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만국평화회의 자리에서 이 대한제국 고종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더 나가서 영국 같은 강대국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줬던 나라인데 일본과 조선이 체결했던 그 을사늑약의 무효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특사들이 왔는데 그 발언권을 보장해 줄 리가 없죠. 회의장에 참석해서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고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일제의 만행과 국제사회의 미국과 영국의 이런 실망스러운 태도에 너무나 분개하셨던 특히나 이 맨 왼쪽에 계신 이준 열사는요. 그 헤이그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순국하게 되십니다. 자, 일제는 고종이 자신들 몰래 이렇게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려는 행동을 하니까 자신들이 대한제국을 꿀꺽하는데 고종이 있는 것이 이제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의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립니다.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을 황제에 앉히게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리고 나서 맺은 조약이 바로 한일 신협약입니다. 한일 신협약이고요. 다른 말로는 정민연이거든요. 1907년에 정민연에 맺어진 7개의 조약에서 정미7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일 신협약 내용이 이제 사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약이 너무 많고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우리 일제와 조선 대한제국이 맺은 거는 한일의정서 1번, 제1차 한일협약 2번, 그리고 을사늑약 3번, 네 번째가 한일 신협약이야. 한일 신협약까지 온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한일 신협약 왔죠? 한일 신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이제 한 두세 개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차관은 뭐냐면 정부의 장관 밑에 이제 차관이 있는 건데 이 차관을 모든 정부의 부서에 차관은 무조건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이 한일 신협약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차관 정치를 시행했다. 일제가 차관들을 자신 일본인들을 보내서 사실상 대한제국의 모든 정부 부서를 장악했다라는 거죠. 장관은 있으나 조선인이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차관이 행사하는 이런 차관 정치가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모든 행정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자, 요것도 좀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걸림돌이 이제 군인들이죠. 일제가 조선을 집어삼키는데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무기가 이제 압수되고 무장 해제된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라는 걸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 맺고 군대 해산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권을 장악했죠. 더 나가서 마지막 대한제국에 남았던 군사적인 것까지 제거하면서 이제 일제는 조선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 모든 만반의 준비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써야 될 게 있죠. 빈칸에 쓸 거는 바로 이겁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던 게 바로 이 정미7조약 맺은 다음의 일이었죠. 군대 해산. 군대도 없어요. 나라에. 외교권도 뺏겼어요. 행정권도 일본인들 다 장악하고 있어요. 조선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쵸? 껍데기만 남은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909년에는 사법권, 재판권까지 뺏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기유각서라고 해서 기유년에 맺은 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을 뺐고요. 그리고 1910년에는 경찰권까지 뺏어가면서 일제가 모든 대한제국의 권력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한일 병합조약이 1910년 8월에 맺어집니다. 1910년 정확하게는 8월 29일이고요. 이 해를 우리는 경술년이라고 하고 국가적인 치욕을 당한 일, 그래서 8월 29일을 경술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리고요. 대한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이제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있어요. 일본 땅으로 편입시켜요. 이때 이미 이토는 죽은 상태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가 시작되죠. 1910년 8월부터 언제까지요? 1945년 8월까지요. 35년간의 일제 식민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는 거예요. 을사늑약되는 통감부, 이 한일 병합조약 이후에는 이 조선 총독부가 설치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시 이 한일 병합조약 역시도 무효에 가까운 불법적인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 당시 황제였던 순종은 이 이 한일 병합조약에 뭐냐면 비준 절차에 해당하는 서명을 안 했어요. 서명을 하지 않고 순종 황제가 도장, 나라의 중요한 일을 찍을 때 이제 도장을 찍는 걸 임금님의 도장 어세라고 하는데, 이 조약을 맺을 때 쓰는 어세를 찍은 게 아니라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찍는 어세를 찍었어요. 이 조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무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그래서 이 결국에 한국 강제로 점령하는 일본의 이 여러 과정들은 다 불법적이었다. 특히나 무력을 통해서 이제 조선,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았고 무력을 통해서 점령에 협박해서 맺은 조약이 그게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절차상의 하자도 많았다라는 거죠. 임금님의 서명이 빠져 있다든지 조약에 이름이 없다든지 더 나가서 도장 부분에 뭐 나라에서 승인해주는 승인의 절차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조약들은 국제법상으로는 따져보면 다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마지막 이제 한일 병합 조약에 쓰였던 건데 여기 보시면요. 일왕의 이제 서명과 어세가 찍혀 있는데 왼쪽 거 보세요. 대한제국의 비준은 이거는 외교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결제만 쓰는 어세 찍고 순종 서명 다 안 해줬어. 순종이 서명 안 했다라는 거야. 이걸만 놓고 봐도 이 한일 병합조약도 문제가 있고 무효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쭉 보시면 이제 병합이란 용어를 썼어요. 한국을 병합했다. 근데 사실상 병합이란 건 일본이 합병이라는 말을 앞뒤로 바꾼 건데요. 왜 그러냐?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뺏었다라는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고심 끝에 생각한 단어예요. 사실 병탄이라는 말은 이제 불법, 이게 무력에 의해서 침략으로 뺏겼다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병탄은요. 근데 이거를 병탄을 쓰기에는 자기들이 강제로 뺏은 것 같으니까 합병 쓰려다가 합병도 이거 좀 느낌이 강제적인 느낌이어서 병합이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침략성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뭐 숨기고자 한다고 해서 그 침략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자, 어쨌든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어요. 1910년 8월 29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잊지 맙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독도와 간도인데요. 독도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들어서 일본 어민들이 막 여기 이제 물고기 잡으러 많이 침범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 애들이 자꾸 우리 독도와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온다. 그만 좀 오게 해라 했더니 일본의 그 당시에 최고의 국정의 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본인들에게 야,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나라 땅 아니니까 니네 거기 가지 마라고 우리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어라는 명령문을 내리게 됩니다. 1877년 이게 바로 태정관 지령이에요. 이것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19세기 후반까지.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는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41호를 공포합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글자가 조금 지저분한데 다시 한번 좀 써드릴게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4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고 해서 대한제국 시기에 발표된 칙령입니다. 오른쪽에 준비해놨어요. 뭐냐?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울릉도가 독도를 관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울릉도를 군으로 높이고 승격시키고 그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할해라라는 내용이 대한제국칙령 제41호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데 관할 지역으로 삼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에 대한제국칙령 41호를 통해서 독도는 우리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히는. 그래서 여러분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반포된 날이 10월 25일이고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1900년에 공포되거든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일본이 러일 전쟁 기간 중에 1905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자기네 시마네현이라는 하나의 지방 지역에 이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라고 해서 편입시켜 버려요. 1905년 2월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독도가 자기네 영토다라는 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헛소리들은 어디까지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독도의 날 10월 25일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독도에서 중요한 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좀 기억을 합시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요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간도입니다. 우리의 영토. 이 독도와 간도는 둘 다 우리의 영토. 지금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영토인데 간도는 지금은 우리의 영토가 아니야. 일본이 불법적으로 의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청나라에 넘겨주게 되는데 일단 간도가 어딘지 보자고요. 간도는요, 우리나라 국경에 있는 두만강과
이 수홍화강 사이의 요 지역을 간도라고 합니다. 요 지역을 간도. 한반도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지역이란 뜻이에요. 간도, 사이 간자를 썼는데 간도는 크게 이제 북쪽의 북간도와 이제 서간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간도 지역은 왜 귀속 문제, 어느 나라 땅인지의 문제가 생겼냐면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어떤 나라 땅이냐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는 조선과 청나라가 영토에 이제 경계를 새겨놓은 비석이 하나 있어요. 백두산에. 요 백두산 정계비 요건데요. 여기 비석에 쓰여진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두 나라 사이 입장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정확하게 서쪽의 경계는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는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서쪽의 압록강은 명백하게 여기 압록강 하나야. 근데 동쪽은 토문강으로 하는데 토문강은요 이 수홍화강의 지류에 있는 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만강인데 중국 청나라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토문강은 두만강을 표현한 글자다. 두만강을 표현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 간도는 이 청나라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 대한제국은 토문강은 분명히 이 숭화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지류다. 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경계라면 이렇게 경계라면 이 간도는 대한제국 우리 땅이다라고 조선과 이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대한제국 시기에 한 10만여 명의 한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건너가서 뭐 생활의 터전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제국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펼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지금 기억합시다. 1903년에 이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 지역에 관리하는 관리인 간도 관리사로 파견해서 이 간도 지역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의 사실상 소유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도 지역에 이제 이 만주 지역에 철도를 이렇게 부설하는 철도 부설권을 이제 청나라가 그 당시 이제 일본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일본이 이 철도를 깔고 싶었던 거야. 이제 철도를 까는데 이제 부설권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1909년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미 일산의학 체결된 이후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제가 갖고 있어. 일제가 갖고 있는데 이 만주 지역에 철도를 깔고 싶어서 청나라한테 어떤 딜을 하냐면 우리 일본에게 이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주면 너희들이 이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갖게 해주겠다. 청나라 땅이다. 라고 인정을 하겠다라는 간도 협약을 맺어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리고 이 간도를 청나라 지역으로 넘겨줘 버리고요.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중국의 영토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대가로 철도 부설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탄광 채굴권 등을 일본이 얻어간 거예요. 왜?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산의약으로 뺏겼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영토였던 간도 같은 경우는 간도 협약에 의해서 청나라의 영토가 되어버렸다라는 것까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거 쭉 다시 한번 쭉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은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 대한제국과 맺은 몇 가지 조약들 잘 보자고 그랬죠. 순서 보자고 그랬어요.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제1한일협약을 통해서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을 보내는 고문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산의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7년에 정미 7조약, 다른 말로는 한일 신협약을 맺어서 이 대한제국의 모든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파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차츰차츰 뺏어가는 1909년에 사법권 그리고 1910년에 경찰권을 박탈했고요. 1910년 8월에 바로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뺏어가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는 이 국권 피탈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간에 봤던 미국, 영국,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맺었던 조약들 이름까지도 한 번쯤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결국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대한제국의 함국의 지배권을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고 간도 같은 경우는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라는 지역을 어디로 보느냐에 두고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영토 분쟁, 귀속 문제가 생겼는데 1909년 일본이 일제가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의 영토를 인정하고 만주 철도 부설권 등을 얻어가는 대가로 청나라 영토로 넘겼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일제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란 뜻입니다. 제국주의는요, 이제 자신들의 무력을 앞세워서 힘없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아서 영토를 넓혀가고 이렇게 침략을 벌이던 그러한 사상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줄여서 우리는 일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맞서서 들고 일어났던 의병운동과 더 나아가서 일본의 의거를 통해서 민족의 정기를 지키고자 했던 여러 의거 활동들까지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복습. 왜냐면 우리 외울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하기 싫어지고 외우기도 어려우니까 그날 바로 복습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